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장게장 좋아하시나요? 향긋한 꽃게 냄새에 달콤 짭짤한 맛까지 밥도둑이 따로 없죠. 저는 신선한 간장게장을 365일 맛보면서도 또 먹고 싶어 입에 침이 고이네요. 전 손맛 좋은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던 간장게장 식당을 물려받아 2대째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아줌마예요. 초등학생인 딸 하나를 키우며 가게 운영까지 도맡아 하고 있죠. 사실 친정엄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더 이상 식당 일을 하지 못해 제가 물려받은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는 암이 퍼질 대로 퍼져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우리 딸 서유리를 봐주시는 건지 제 딸이 할머니를 챙겨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희 남편은 어디 갔냐고요? 남편과는 이혼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이혼 숙려 기간인 3개월이 100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내미가 뚝뚝 떨어진 채로 이혼했죠. 남편이 우리 집에서 짐을 다 뺀 후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향이 가장 센 향수를 사서 집안 곳곳에 뿌린 거였어요. 남편의 냄새를 다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자 남편은 눈물 콧물 다 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이유야 뻔하죠 뭐. 저도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 인간은 저 없으면 완전히 개털이거든요. 친정엄마의 적극 추천으로 결혼했지만 결국 엄마의 적극 권유로 이혼하게 된 저랍니다. 전 농촌에서 태어나 쭉 산골마을에서 자랐어요. 저희 친가는 할아버지 때부터 소장사를 크게 해서 매우 잘 살았다고 해요. 머슴도 여러 두었고 지금 봐도 집터는 마을에서 가장 크더군요. 부잣집 외동아들이었던 아빠는 그 많은 재산을 꽁으로 차지하게 되었으니 평생을 한량으로 사셨어요. 슈퍼마켓도 없던 산골에서 무슨 옷이 그렇게 많으셨는지 완전 패셔니스타였죠. 비가 올 때면 시골 진흙탕은 엄청 질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쓴 중절모부터 빼꾸드까지 올 화이트로 쫙 빼입으시곤 읍내로 놀러 나가셨죠. 빼꾸드에 진흙 묻을까봐 소들을 싣고 갈 트럭을 집 앞까지 불러 타고 나가셨어요. 소 3-4마리를 싣고 나가시면 한 달은 집에 안 들어오셨죠. 들리는 풍월에 의하면 소판 돈으로 화투치고 실컷 유흥을 즐기다 집에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고지순한 우리 엄마는 아빠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도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저렇게 놀러만 다니는 아빠한테 왜 뭐라 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엄마, 아빠가 한 달 넘게 안 들어오는데 왜 아빠한테 한마디도 안 해? 엄마 바보야? 참미야, 너무 가난하게 커온 내가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오고 예쁘고 귀한 너를 낳아 이 정도 살 수 있는 건 다 네 아빠랑 너희 할아버지 덕이야. 네 아빠가 집에 있을 땐 우리 가족한테 참 잘해주잖니. 엄마는 그걸로 만족해. 더 욕심 없어. 그게 말이야 방구야 엄마. 난 아직 어른은 아니지만 한 달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이 정상인 거야. 나중에 아빠 집에 들어오면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이번에 집에 오랜만에 들어오시거든 아빠한테
단단히 한마디 하겠노라 결심을 했었죠. 그런데 아빠가 저보다 더 큰 폭탄을 떨어뜨리시더군요. 참미야, 여보, 정말 미안해. 참미 동생이 태어났어. 남자아이야. 애엄마는 다방 아가씨였는데 글쎄 아기 낳고 도망가 버렸지 뭐야. 어쩌겠어. 에휴, 내가 키워야지. 아빠는 웬 갓난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고해성사하듯 말씀하셨어요. 전 어린 나이였지만 대충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은 할 수 있었죠. 아빠가 어떤 행동을 하시던지 늘 환한 얼굴로 따뜻한 밥상을 차리시던 엄마도 그날만큼은 매우 차가워지시더군요. 지금 우리 찬미 앞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내가 시집와서 눈 감고 5년, 귀 막고 5년, 입 닫고 5년을 살아왔어요. 지금껏 우리 찬미 애비 없는 자식 만들기 싫어서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정말 못 참겠네요. 우리 이혼합시다. 저 핏덩어리는 당신 아이라 하니 당신이 키우든지 고아원에 맡기든지 마음대로 하시구려. 내 알 바 없소. 여보, 여태껏 잘 참아온 것처럼 이번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는 밖으로 돌지 않을게. 이렇게 맹세한다고 나 당신 없이 혼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내 밥은 누가 해주고 내 빨래는 당신이 내 빤스 한 장까지 다 챙겨줘 왔는데 앞으로 나 혼자 어떻게 살란 말이오. 쓰잘데기 없는 말 다 집어치우고 나 돈 한 푼 안 줘도 되니 평생 우리 찬미 얼굴 볼 생각 마세요. 내 딸 내가 키웁니다. 찬미야, 얼른 짐 싸서 나가자. 내가 너 하나 건사 못하겠니? 그날 밤 저희 친정엄마는 드디어 현모양처 타이틀을 때려치우고 외동딸인 저와 쌈짓돈 얼마 정도만 챙겨서 세상으로 나오셨어요. 그 후로 아빠와는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빠에게 애초에 정도 없었던지라 딱히 보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하필이면 겨울밤에 집을 떠나서 전쟁터 같은 바깥 세상은 저희 모녀에게 너무 춥더군요. 엄마는 일단 좀 익숙한 곳인 고향 근처에 자리를 잡으셨고 식당 알바를 하며 절 키우셨어요. 간장게장 식당이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허드렛 일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간장 만드는 일은 주인이 직접 한다고 해요. 간장 비법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위해 말이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워낙 요리 솜씨가 일품이었고 눈치도 빠르셨어요. 일 끝나고 집에 오셔서 꽤 많이 시도해 보시더니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해 내셨죠. 생활력 강한 우리 엄마는 대출을 받아 조그마한 간장게장 식당을 차리셨어요. 워낙 코딱지만한 가게였기에 그때 당시 테이블이 한 3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한 간장게장 식당은 현재 3층을 통째로 다 쓰고 있고 테이블도 30여 개로 늘어났네요. 처음보다 대략 10배 정도 커진 건가요? 친정엄마의 손맛과 저의 운영 노하우가 결합되어 이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장사를 쭉 해오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전 공부 쪽보다는 이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그 결과 성적도 안 좋았다는 얘기를 좋게 돌려서 말했네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매출이 확 늘고 덩달아 엄마도 너무 바빠지셨기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찬미야, 너 대학 갈래? 아님 엄마 일 좀 도와줄래?
전적으로 네가 결정해. 네 인생이니까. 엄마, 나 공부에 소질 없는 거 잘 알잖아. 내가 이 간장게장집을 한 5배는 성장시켜 놓을 테니 두고 봐. 나한테 운영을 전적으로 다 맡기라고. 아유, 딸아. 어떻게 5배를 성장시키니? 지금도 아줌마 딱 한 명 쓰고 일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나만 믿고 따라와, 엄마. 내가 장사 수완 하나는 좀 있는 것 같아. 동물적 감각 말이야. 다른 엄마들처럼 수능 공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맨날 간장게장집 와서 일 도와달라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찬미야. 그리고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마워. 20살이 되어 본격적으로 엄마와 함께 식당 운영을 했고 엄마한테 큰 소리 쳤던 대로 5배 이상으로 그 규모를 키웠어요. 맛집으로 선정되어 TV에도 여러 번 나왔고 연예인들 사인으로 벽이 도배될 정도였죠. 손님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요식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가게 운영도 바쁘다며 다 거절했지만 유독 한 청년은 정말 집요하게 찾아오더군요. 아무리 집이 여기 근처라고는 하지만 아직 오픈도 안 한 아침 7시부터 찾아와서는 가게 앞 청소부터 저희 오픈 준비까지 열과 성을 다해 돕더라고요. 정남 씨라고 했죠? 안아주셔도 돼요. 따로 급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가게 정식 직원이 된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어떡해요. 부담스러워요. 오지 마세요. 아닙니다. 돈 벌라고 찾아오는 거 아니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쌍둥이 동생들과 홀어머니를 챙겨야 해서 식당을 조그맣게 운영해볼까 해요. 식당 운영 노하우만 배울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마다 않고 다 할게요. 식당 주인 어르신 따님이시죠? 어머니께 잘 좀 말씀드려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정남. 이 남자는 이렇듯 처음부터 저희 동정심을 자극하더군요. 엄마에게도 말씀드려서 이 남자의 사정이 딱한 것 같으니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할 수 있게 했죠. 그래, 그 청년이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니 참 잘생겼더라. 여기 여러 연예인들 왔다 갔지만 웬만한 탤런트 뺨치던데.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성실한 사람 못 봤다. 어차피 직원을 추가로 뽑을 생각이었으니 아예 직원으로 고용하지 뭐. 없는 집에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게 얼마나 기특하니? 그렇게 그 남자는 우리 간장게장집에 직원으로 정식 채용됐고 정말 열심히 일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출근길에 길에 핀 들꽃이라며 조금씩 꺾어와서는 제게 주더라고요. 그냥 이 식당 주인 딸이니 잘 보이려는 생각에서 주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어째 점점 디테일이 살아나더군요. 어느 날은 들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오고 또 어떤 날은 반지, 팔찌를 만들어 오며 제게 끼워주더군요. 잘생긴 얼굴을 들이밀며 제게 꽃팔찌며 풀반지며 끼워주는데 어느 여자가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식당 운영에 관심을 안 두는 척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찬미 씨, 우리 식당 쉬는 날 밖에서 식사 한번 할까요? 저기 스테이크 잘하는 집 있는데 고기 한번 썰러 가죠. 20대 중반이 넘어가도록 모태솔로였던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두근두근 하더군요. 나대는 심장을 부여잡고는 살짝 튕겨봤죠.
저 식당 쉬는 날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연애하자는 거예요? 사내 연애는 좀 그런데. 일단 데이트 한번 해보고 저랑 진짜 연애를 할지 안 할지 찬미 씨가 정해주세요. 저는 철저히 의뢰 입장이고 찬미 씨가 결정권자이니 찬미 씨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를게요. 못 이기는 척 데이트 약속을 잡았지만 그날 무려 3시간에 걸쳐 가장 예쁘게 꾸미고 나갔네요. 돌아오는 길에 정남 씨와 전 손도 잡고 헤어질 때 살짝쿵 뽀뽀까지 하게 되었죠. 첫 연애, 첫 남자였던 남친은 제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연애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딱 그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같아요. 저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자 남친이 울 엄마를 부르는 호칭은 장모님으로 바뀌었죠. 성격 쾌활한 건 알았지만 서글서글하게 저와 저희 엄마에게 정말 잘하더군요. 장모님, 저 찬미 씨와 그냥 사귀는 거 싫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딸 좋아한다고 할 땐 언제고 사귀기 싫대? 찬미 씨랑 그냥 사귀는 게 아니고 결혼 전제로 연애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면서 벌써 결혼? 아, 자네 패기가 마음에 드네. 그래, 우리 딸이랑 결혼 전제로 연애해봐. 난 사람 인성만 봐. 돈이야 둘이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되는 거고 본성이 중요한 거니깐. 그렇게 남친과 사귀기에 한 3개월 됐을 때쯤 장사를 마치고 식당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보는 곳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비록 14K의 실반지지만 결혼하자 찬미야. 어머님 보시는 데서 자기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 하고 싶었어. 니네 닭살이다 얘. 어쨌든 이제 남사방이라고 부르면 되지? 결혼 준비 잘해봐. 이렇게 사귄 지 100일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말 남친 인성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였죠. 홀어머니의 아직 고등학생 쌍둥이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는 남친의 조건은 솔직히 객관적으로는 형편없었거든요. 성실함, 친절함, 저에 대한 헌신과 사랑, 이런 것들만 보고 남친과 평생 잘 살아보리라 다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바보 같았네요. 저희 엄마한텐 허락과 지지를 받았으니 남친 엄마와 동생들에게 결혼을 말씀드리려 찾아뵀어요. 남친 엄마는 시장에서 김을 구워 팔고 건어물을 떼어다가 파는 일을 하셨는데 벌이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으로부터 본인 가족들이 워낙 소탈한 성격들이라고 들었는데 직접 뵈니 초면에 너무 심하게 털털 하더군요. 그래. 네가 며느리 될 여자냐? 우리 정남이한테 들었다. 장사 아주 잘 되는 간장게장집 딸이라고? 외동이라며. 그럼 네가 그 재산 다 가질 수 있겠네? 그 건물이 니네 거라며? 야, 우리 정남이 노났네. 노났어. 남친 엄마의 첫마디에 망치로 머리를 띵 하고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대체 무슨 말로 받아쳐야 할지 생각도 안 나더군요. 아, 네 어머님. 저희 엄마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식당이 처음보다 많이 확장되었어요. 그 건물이 5층짜리인데 밑에 다 간장게장집이고 주인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앉아있던 남친 엄마가 궁둥이 한쪽을 대차게 들더니
부웅 하고 방귀를 크게 뀌는 게 아니겠어요. 아까부터 코 파고 맨발 상태에서 발가락만 찌고 아주 더럽기 짝이 없었죠. 아니 엄마, 예비 며느리 앞에 두고 초면에 웬 방귀를 그렇게 뀌세요. 참, 우리 엄마 성격도 시원시원하셔. 그건 시원시원한 게 아니라 예의를 밥 말아먹은 건데 남친의 표현이 참 기가 차더군요. 자기 엄마라고 좋게만 얘기하는 걸 보니 발은 안으로 굽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야,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고 방귀 하나 못 끼냐? 가만히 있어보자. 그 간장게장집이 어디라고? 주소 하나 불러줘봐라. 내가 모임 앞으로 거기서 하면 되겠구나. 네, 어머님. 주소 적어드릴게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예약석 비워놓을 테니 친구들 모임하셔도 돼요. 서비스 잘 챙겨드릴게요. 그때 고등학생이던 남친의 쌍둥이 동생들이 방에서 슬그머니 나오더군요. 처음 보는 어른인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엄마 밥 줘! 라는 얘기만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시장 바닥에서 김구워 팔아서 한 달에 딱 70만 원 번다. 그걸로 우리 네 식구 밥값하면 끝이야. 우리 늦둥이 쌍둥이들 대학 보내려면 큰 돈 드는데 큰일이야. 너희 결혼하면 나한테 월 200만 원씩 줘야 한다. 정남이가 게장집에서 일하면서 200씩 벌어오는 걸로 간신히 생계 유지하는데 홀랑 장가가 버리면 우리 식구 다 죽어. 네? 200만 원이요? 어머님, 그렇게 많이 드리긴 힘들어요. 매달 그렇게 드리기보단 어머님 용돈 50만 원 정도랑 동생들 학비 정도는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뭐야? 너 식당에서 돈 좀 번다고 돈 갖고 유세 떠는 거냐? 월 200이 뭐가 많으냐? 탤런트처럼 잘생긴 우리 아들 훔쳐가면서 월 200도 못 줘? 에라 이 도둑년아. 이 결혼 그만 둬라 그럼. 아니 어머님, 제가 정남 씨를 훔쳐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큰 성인끼리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잘 살아보겠다는데 응원은 못 해주실 망정 저보고 도둑년이라뇨. 먼저 프로포즈한 것도 정남 씨라고요. 결혼하기도 전에 이렇게 막말하시고 푸대접하실 거면 제가 어디 무서워서 이 결혼 하겠나요? 그만두겠습니다. 나 먼저 갈게요, 정남 씨. 나오지 말아요. 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남친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남친이 허겁지겁 쫓아오더군요.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점심때 술 한잔 하신 건지 갑자기 막말을 쏟아내시네. 평소엔 교양 넘치시는 분인데 참 이상하네. 다음에 기분 좋으실 때 다시 찾아뵙자. 참미야, 우리 엄마가 오늘 쏟아낸 말들은 다 잊어줘 제발.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을까? 아, 됐어. 지금 무릎 꿇는다고 내 머릿속에 입력된 막말들이 지워져? 이렇게까지 막대하실지 몰랐어. 그리고 결혼하면 200씩 들어야 한다고?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남의 집 가장을 내가 훔쳐온 게 맞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결혼 자신 없어. 그냥 헤어지자. 당분간 다른 일자리 알아볼 때까지만 우리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 후엔 좋게 좋게 헤어지자고. 그게 무슨 말이야? 헤어지자니. 우린 결혼할 사람들이야. 절대 헤어질 수 없어.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 우리만 행복하고 좋으면 된 거지. 다른 조건이 우리 갈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 200씩 안 드릴 거야. 그건 우리 엄마가 일방적으로 원하시는 금액이고 이제 곧
쌍둥이들도 대학 다니며 알바하고 생활비 벌 테니 200까지 필요 없어.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엄마가 절대 자기한테 막대하지 않게 막아줄게. 나만 믿고 결혼 진행하자. 제발 날 믿어줘. 처음 사귄 남자였기에 참 헤어지기가 쉽지 않더군요. 다른 일엔 끊고 맺는 게 확실했던 저였지만 유독 연애엔 약했던 것 같아요. 절 공주처럼 대해주던 이 남자를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결혼식을 예정대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5층 건물 위에 2개 층이 살림집이었기에 4층을 저희 신혼집으로 했고 5층에 엄마가 지내시는 걸로 했죠. 결혼 후 시모는 모든 모임을 간장게장집에서 진행하더군요. 마치 자기가 이 식당 주인인 양 음료나 주류도 다 빼먹고 메뉴판에 있는 음식도 거의 다 시켜 먹는 듯 했어요. 기대도 안 했지만 액수가 30만 원 정도로 나왔을 땐 너무 당당히 계산 안 하고 그냥 나가더군요. 습관처럼 그러길래 다음번엔 꼭 식대를 받으리라 다짐했죠. 이번엔 좀 큰 모임을 해서 식대가 1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워낙 큰 금액이니 시모가 예의상 반 정도는 계산해 주리라 생각했어요. 어머님, 모임 다 마치셨어요. 다들 많이 취하셨네요. 식대는 총 118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냥 50만 원 정도만 결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니, 얘가 뭐라 씨부려? 감히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아 처먹겠다고? 뭐? 118만 원? 지금 나 술 취했다고 바가지 씌우려는 거야? 무슨 식당에서 100만 원이 넘어가? 자, 저쪽 테이블들을 보세요. 어머님이랑 친구분들이 4시간에 걸쳐 드신 것 좀 보시라고요. 간장게장이 아무렇게나 만드는 싼 음식이 아닌데 거기에 사이드 메뉴까지 잔뜩 드셨으면 당연히 이 정도 금액 나오죠. 며느리 된 도리로 50만 원만 받겠다고 하잖아요. 어머님도 지금 장사하시고 예전에 식당에서 알바해 보셨다면서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니, 인연이 내 친구들 다 보는 데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노려봐. 완전히 날강도가 따로 없네. 아유, 내가 며느리 잘못 들였어. 내 아들 불러와라. 내 귀한 아들 얼른 불러와. 큰 소리가 나자 가게 한편에 서 있던 남편이 왔어요.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죠. 본인도 간장게장집을 함께 운영하며 지금까지 시모가 몇 번의 모임을 이곳에서 하고 돈 한 푼 안 내고 당당히 나갔던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더군요. 참야, 우리 엄마가 친구들 모임 좀 한다는데 체면 좀 세워드리면 안 돼? 뭐? 매번 이곳에서 모임 가지시면서 공짜로 다 드시고 가셨잖아. 다른 손님도 못 받아가면서 4-5시간씩 오지게 드시고 가셨으면 이젠 반이라도 계산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벌써 몇 번째야. 한 달에 1-2번씩 꼭 여기서 모임 치르시더라. 너 며느리 맞아? 우리 한 가족이야. 한 식구라고. 가족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도 아깝냐? 진짜 정 떨어진다 너. 엄마, 돈 내지 말고 그냥 가세요.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아요. 됐어요. 앞으로도 여기서 모임 계속 가지세요. 아휴, 치사의 소원. 이렇게 말을 싸지르고 남편은 획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늦은 밤이라 이미 친정엄마가 퇴근하고 안 계셔서 다행이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속상하셨을 거예요.
결국 그날도 시모는 잔뜩 부른 배를 두드리며 공짜로 먹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얄밉더군요. 남편마저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도 돈 관련 문제는 계속 터졌어요. 쌍둥이 시동생들이 나란히 전문대에 합격했다며 시모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야, 내 쌍둥이 막둥이들이 취업 아주 잘 되는 고급 학과에 딱 붙었단다. 니네 부부가 앞으로 얘네 등록금을 좀 대줘야겠다. 아, 도련님들 수고했네요. 합격 축하드려요. 근데 저보고 등록금을 대라고요? 앞으로 계속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어머님.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얘네 고3이었는데 다 예상된 일 아니겠냐?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에서 돈 나올 구멍이 어디가 있겠냐? 제대로 돈 버는 사람이 니네 부부밖에 없잖냐? 그럼 니네가 대주는 게 당연하지. 어머님, 이제 도련님들도 대학생이면 성인이고 어디서든 알바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전문대면 2에서 3년이면 될 테니 그동안 스스로 돈 벌어서 등록금 마련하라고 하세요. 저희 부부가 첫 학기 등록금만 대드릴게요. 아이고, 또 돈 때문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기냐? 니네 간장게장집 건물주에다가 장사도 잘 되면서 그까짓 등록금 하나 못 대줘? 어머님께 좀 더 진하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 제가 임신 중이고 곧 아이 출산에 대비해서 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지방에서 잘 나가는 간장게장 집이라 봤자 매출 뻔하죠. 저희 지갑은 화수분인가요? 돈이 꽁으로 계속 나오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 건물 아직 대출 껴있어서 얼른 갚아야 하고 갈 길이 멀다고요. 네 주머니에서 돈 안 주면 내 아들한테 연락해 봐야겠다. 끊어라.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해봤더니 우물쭈물 하더군요. 당신 똑똑히 대답해. 도련님들 학비를 다 대주기로 한 거야? 아니, 뭐 다 대준다기보단 그냥 용돈식으로 좀. 결국 전문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다 대주기로 한 거구나. 이미 용돈이며 생활비며 다 대주고 있는데 이젠 대학 등록금까지? 아, 못 살아. 내가 남의 집 가장을 빼왔구나. 우리 집 가장이 아니고 남의 집 가장이었어. 뭘 또 그래. 우리가 남이야? 다 한 가족인 거지. 아, 내가 중간에서 아주 힘이 든다. 당신이 그렇게 돈에 환장한 여자인지 결혼 전에 미처 몰랐다고. 뭐? 내가 돈에 환장해? 진짜 돈돈거리는 사람들은 시댁 식구들 아냐? 우리가 언제까지 대체 몇 명을 다 건사해야 해? 매달 생활비며 용돈이며 당신이 나 몰래 시댁에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다 눈 감아 주고 있었는데 이제 성인 된 도련님들 등록금까지 그것도 졸업할 때까지 다 대라고? 그건 못해. 안 해. 우리 아기 이제 곧 태어나는데 우리는 돈 안 모아? 계획이란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혼자 계획적인 척 똑똑한 척 하지 마. 우리 아기 한 명만 낳고 더 이상 낳지 말자. 그렇게 좋아하는 돈 모으려면 그래야 할 것 같아. 정말 오만정 다 떨어지더군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이렇게 흑화될지 몰랐어요. 잘생긴 얼굴에 천사 같은 심성을 가지고 내게 공주 대접해주던 남자였는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악마만 남아있었죠. 제게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내 돈 뜯어가는 악마 말이에요. 맨날 돈돈거리는 시댁 탓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던 중 저희 딸 서유리가 태어났어요.
자그마한 딸이 너무 소중해 저 뗄 때까지만이라도 집에서 오롯이 제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에게 제가 하던 역할을 맡기고 저는 집에서 갓난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몇 달쯤 지났을까? 친정엄마가 한 소리 하시더군요. 찬미야, 남서방이 요즘 밖으로만 도느라 가게에 잘 안 붙어 있어. 친구들하고 낚시 간다는데 2, 3일 가게 안 나오는 건 예산일이다. 그렇게 성실하고 착했던 남서방이 많이 변한 것 같아. 네가 말 좀 잘해봐라. 알았어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말해볼게요. 취미로 낚시를 무지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없는 가게에 남편까지 자꾸 부재하는 상황이라니 화가 나더군요. 남편에게 당장 전화했어요. 지금 어디야? 왜? 또 잔소리 하려고? 그놈의 잔소리 때문에 머리 좀 식히러 낚시하러 나왔다. 낚시를 하려면 가게 쉬는 날 가야지. 가게 한창 바쁜 시즌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난 좀 쉬면 안 되냐? 가게 가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해야 되고 집에 가면 애 보라고 난리인데 난 언제 쉬냐? 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사람이 완전 180도 바뀌어버렸네. 아침 7시부터 나와서 가게 앞 쓸고 닦고 하던 사람은 대체 어디 간 거냐고. 그거? 내가 다 연기한 거다. 왜, 떱냐? 이제 간장게장 냄새만 맡아도 질려. 나도 조용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아니라 왼수였죠. 우리 딸 서유리가 태어나서 함께 살았던 거지. 아니었으면 애진작에 갈라섰을 거예요. 고령에 몸도 약했던 친정엄마도 가게에 하루 종일 붙어있는 게 한계가 있었기에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좀 있었고 그 결과 매출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서율이 낳고 한 1년쯤 지났을까? 아이와 함께 더 있고 싶었지만 간장게장집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일념하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게로 나섰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서율이 등하원과 집안일 일부를 맡겼어요. 제대로 할진 의심됐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게에 다시 출근하여 간장게장집을 재정비하면서부터 매출은 다시 급격히 상승했어요. 손님이 없을 땐 노트북과 핸드폰을 붙잡고 온라인 마케팅도 활발히 펼쳤거든요. 입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소위 MZ세대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하더군요. 덕분에 이 건물 대출액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통장에 현금도 두둑히 쌓이기 시작했죠. 저희 친정엄마는 저와 남편이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을 눈치채고는 마음 아파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좋아서 한 결혼이지만 엄마가 남편 보고 진국이라며 결혼을 적극 추천한 게 후회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휴일날 친정엄마는 저와 남편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부부가 다시금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돈을 물려주신다고 선포하시더군요. 난 일찍이 결혼하고 딸 하나 키우며 혼자 이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 찬미까지 나와 똑같은 길을 걷게 하긴 싫으네. 매번 돈 문제 때문에 너희 부부가 다투는 게 마음이 안 좋으니 이 건물 너희 부부 공동명의로 해라.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많이 올라서 한 30억쯤 한다더라. 요즘 한창 바쁠 시즌이니
나중에 명의이전 진행하자꾸나. 아니, 장모님, 감사합니다. 야호, 나도 이제 건물주다. 동네방네 자랑해야지. 남편은 기뻐 날뛰며 핸드폰 들고 나가더군요. 시댁이며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전 엄마의 결정이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엄마, 갑자기 왜 물려주시려고 해요? 아직 엄마 살아갈 날이 많은데 뭐하러 벌써?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월급도 두둑히 받고 있잖아요. 아니야, 참미야. 남서방도 자기 재산이 두둑히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밖으로 안 돌고 진득히 가정에 충실할 거야. 남자는 적어도 돈이 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다 늙은 내가 이 재산 쥐고 있으면 뭐 하겠니? 난 너와 서율이만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해. 세상 다 가진 것 같다니깐. 늘 자식을 위해 희생만 하신 엄마에게 이제 효도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기다려주시지 않더군요. 엄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참미야,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내 전 재산 너희들한테 다 물려주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봤는데 글쎄 암이라는구나. 뭐? 엄마, 웬 갑자기 암이야? 무슨 암? 진행 상태는 어떻대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말이야. 갑상선암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뭐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의사 말이 림프절이며 다 퍼져버렸단다. 말기래 항암 치료며 뭐며 해보겠지만 생존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네. 뭐라고요? 엄마, 그럼 죽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엄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돈 벌어서 뭐 해요? 엄마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 건물이며 뭐며 다 팔아서라도 엄마 살릴 수 있다면 뭔 짓이든 다 할 거예요. 전 놀란 마음에 엄마를 모시고 당장 병원으로 다시 향했어요. 혹시나 오진일까 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두세 군데를 더 예약하고 검사와 상담을 반복했죠. 그러나 결과는 처음과 같았어요. 의사들 모두 치료를 해보긴 하겠으나 가망은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눈앞이 캄캄했어요. 늘 엄마와 함께 생활해왔기에 엄마 없는 세상은 상상도 안 해봤는데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엄마가 암 말기 판정을 받자마자 당연히 남편에게도 알리고 서유리와 가게 운영을 남편에게 맡겼어요. 크게 미덥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30억 건물을 물려준 장모님의 시한부 판정을 듣고도 남편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갑상선암에서 시작됐다고? 요새 그깟 것도 암인가? 아, 백혈병도 다 완치되는 세상에 고작 갑상선 안 갖고 소란 좀 피우지 마. 고작 갑상선암? 갑상선암으로 시작해서 림프절이며 뭐며 다 퍼졌다고 말했잖아. 그 말을 듣고도 소란 피우지 말란 말이 나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우리 엄마는 당신 마음 좀 다잡게 해보려고 재산까지 물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그렇게 심드렁한 반응이 나와? 진짜 인간이 그러는 게 아니야. 남편은 그 후로도 전과 같은 생활을 했어요. 저와 부딪히기 싫어 가게에도 잘 안 나오고 서유리 어린이집 등하원 정도만 겨우 시켜줬던 것 같네요. 갑자기 옛날 소식이 끊어졌던 아빠 생각이 나더군요.
아빠가 그리운 게 아니라 내가 꼭 친정 아빠 같은 한량을 만났구나 싶어서 아찔했어요. 딸은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죠. 친정 엄마는 최대한 집에서 쉬고 싶어 하셨어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셨죠. 가게 문을 아예 닫을 순 없으니 제가 잠깐 가게를 담당할 동안 남편에게 최소한의 병간호를 맡겼어요. 간병인도 함께 쓰긴 했지만 집에 가보면 간병인은 TV나 보고 있고 저희 엄마는 방치된 채 남편은 온데간데 없더군요. 대체 또 어디를 싸돌아다니는 거야? 우리 엄마 이제 얼마 사시지도 못할 텐데 그새를 못 참고 또 놀러 다녀? 간병인은 완전히 남인데 제대로 간호나 해드리겠어?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어먹을 사람이 아니었죠. 친정 엄마가 의식이 없는 건 아니었기에 상황 파악을 다 하셨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시더군요. 의사의 처치가 필요한 상황도 있었기에 눈물을 머금고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제가 간호하다가 집에 있는 서유리도 케어해야 했기에 하원 시간에 맞춰 집에 잠깐 왔는데 남편이 술이 떡이 되어 퍼질러 자고 있더군요. 그때 카톡 하고 카톡음이 울리길래 남편의 폰을 보게 됐어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남편의 핸드폰을 보자 하니 참으로 가관이더군요. 우선 단톡방이며 개인톡으로 자기 건물주 됐다며 자랑을 엄청 해놨더라고요. 앱으로 카드 내역서를 보니 웬 모텔 내역이 그리도 많은지 유흥주점 같은 상호 내역도 정말 많았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그 내역들을 일일이 다 찍어놨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간장게장집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해도 월급 꼬박꼬박 다 챙겨줬더니 그 돈으로 유흥을 즐기고 다녔구나. 우리 엄마가 다 죽어가는데도 아랑곳 않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짐승하고 결혼했구나.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남편한테 찬물 한 컵을 가져와 얼굴에 끼얹었어요. 아, 뭐야? 이 옆에 내가 미쳤어? 네 엄마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너도 같이 미쳐버렸구나. 그래, 나 미쳤다. 시한부 판정받은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 지금까지 누구 덕에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네가 이따위로 나와? 요즘 모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진짜 귀찮게 됐네. 내가 거기 가서 간병이라도 하란 말이냐? 니네 엄마 똥기저귀라도 갈아주길 원하는 거냐고. 난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이혼? 그래, 듣던 중 반가운 말이다. 나도 더 이상 너 같은 유난스러운 아줌매랑 못 살겠다. 그때 띵동 하고 벨이 울려 나가보니 등기 우편을 배달하러 우체부가 서 있더군요. 전 무슨 우편인가 싶어 얼른 열어봤죠. 로펌에서 변호사가 보낸 것인데 내용을 보아하니 저희 엄마가 변호사에 의뢰하여 남편에 대한 증여를 취소하는 내용이었어요. 민법 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에 따라 저희 엄마가 구슬로만 했던 증여 중 남편의 것은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죠. 병석에 누워 로펌에 연락했고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이러한 내용을 의뢰받고 서면으로 남편에게 확인시켜 줬던 거였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낙장 불입이지. 왜 줬다가 뺏어간대? 내 건물, 이 건물 반이 내 건데. 갑자기 뺏어간다고? 안 돼. 그래,
넌 개털이 어울려. 원래도 개털이었으니 다시 개털 인생으로 돌아가렴. 얼른 이혼 마무리 지읍시다. 짐 챙겨서 이 건물에서 오늘 내로 꺼져줘.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하든지 하고. 나도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입장 전달할 거니까. 아니, 잠깐만. 내가 이 간장게장집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일으킨 장본인인데 내 몫이 하나도 없다고? 소송을 해서라도 내 몫 뺏어올 거야. 네가 간장게장집을 일으켰다고? 네가 유흥업소에서 쓰고 다닌 돈, 여자들이랑 놀아난 증거, 네 폰에 있던 내용 다 사진 찍어놨으니 덤빌 테면 덤벼봐. 난 몇 억을 써서라도 너한테 돈 한 푼 안 가게 막을 거니까. 뭐야? 내 폰도 뒤진 거야? 야, 아니 서일 엄마야. 나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거 잘 알잖아. 우리 식구들 돈 한 푼도 없는데 이 간장게장집 없으면 돈을 어디서 얻으라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고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내가 장모님 잘 모실게. 어? 꺼져. 알몸으로 나가고 싶지 않으면 빤스라도 몇 장 챙겨서 얼른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저희 친정엄마는 성인군자 같다가도 한번 돌아서면 매몰찬 스타일이셨어요. 예전 친정아버지의 비행을 다 눈 감아주셨지만 혼외자를 낳아 오셨을 때 이혼 선언하고 연 딱 끊으셨던 거 보면 알 수 있죠. 이번에도 그러셨죠.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지만 대응하지 않고 다 차단해버렸어요. 1년 후 이혼은 다 마무리되었네요. 요양병원에 잠시 계셨던 친정엄마를 다시 집으로 모셨어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신 저희 엄마가 평안하시도록 간병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네요. 여러분께서도 저희 엄마를 위해 행운을 빌어주시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과천에 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딱 30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3년 동안 말 그대로 오순도순 즐겁게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가버린 바람에 거의 20여 년을 남편을 마음에 두고 그리워하며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항상 슬퍼하거나 눈물바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둔 딸아이와 다른 가족들 덕에 늘 따뜻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죠. 저에게 복이라면 가족 간의 불화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요. 하지만 중간에 잠깐 한 1년쯤 저에게도 사람 때문에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신우의 남편 때문이었는데요. 정말 예전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는 이것도 추억이다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어요. 흔히 이혼을 하면 자식들은 엄마와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반대로 아빠와 함께 살았어요. 정확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요. 엄마와 할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사이가 나빴는데 나중에는 아빠와의 관계도 나빠져서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뿐인 손녀였던 저를 너무 예뻐하셔서 엄마가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소송도 불사하셨다네요. 결국 저는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 고등학생 때 아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힘든 시간이 찾아왔어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던 아빠는 어떻게든 회사를 다시 일으켜보려고 애를 쓰셨지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이던 때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영영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엄마는 해외로 건너가신 지 오래였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장례식은 저 혼자 쓸쓸히 치러야 했어요. 저를 아껴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저는 졸지에 혼자가 되었죠. 온갖 알바를 다 해가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저는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같은 회사에 있었던 건 아니고 남편은 변호사였는데 저희 광고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었거든요.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르던 남편은 계속 마주치는 사람들과 늘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인사성이 좋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인사를 하게 됐고요.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층에 내리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후로도 꽤 자주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변호사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회사에서 꽤 떨어진 골목길에서 남편이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와 리어카를 끌어주는 걸 보고 꽤 감동받았네요. 자기 양복이 다 구겨지고 더러워지는 걸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끝까지 도와줬는데요. 가만 보니까 근방에 있는 어르신이며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소소한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너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변호사 이미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버렸구나 하고 반성했네요. 그런 사람이었으니 저하고 사귀고 결혼도 했던 것 같아요. 계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었다면 변호사이니 더 배경 좋고 돈 많은 여자 찾았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튼 저희는 서로에게 인간적으로 끌렸고 3년 정도 사귀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느새 결혼이 기정사실화된 커플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저한테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줬어요. 고등학생인 여동생은 남편하고 10살이나 차이가 났어요. 시부모님이 남편을 낳은 후 한 명을 더 원했는데 아이가 계속 안 생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둘도 없는 신우이니 이제부터 신우라고 부를게요. 신우는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정말 귀한 딸이었는데요. 사랑받아 티없고 밝긴 했어도 무례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저한테도 어찌나 살갑고 편하게 대하든지 첫 만남부터 정이 확 가더라고요. 자, 소연아,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네 새언니 될 사람이다. 윤주야, 내 동생 소연이. 소연씨,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말 듣던 대로 너무 예쁘고 귀엽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야말로 정말 청순하세요. 왜 오빠가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신우는 저를 정말 잘 따랐는데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이 많은 여자만 보면 그렇게 정을 주고는 했다더군요. 저는 그런 신우가 안쓰럽고 너무 귀여워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와 신우는 나이를 뛰어넘어 정말 절친이 되어버렸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가는 길에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윤주야, 정말 고마워. 소연이하고도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고, 네가 이렇게 나이 어린 동생 있고 홀 시아버지 모셔야 되는 집이라고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윤주 네가 소연이도 그렇고 아버지한테도 너무 잘해줘서 정말 기쁘고 좋다.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고맙다고 해야 할 사람은 나지. 경민 오빠도 아버님도 아가씨도 다 나 고 하나 다름없는데도 집안 같은 거 하나 안 따지고 온전히 나 하나만 봐줬잖아. 아버님도 너무 따뜻하시고 좋으셔서 돌아가신 아빠한테 못 해드린 것까지 다 해드리고 싶어. 나도 오빠한테 더 잘할게.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는 한창 뒷바라지가 필요한 신우를 위해서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물론 이 결정은 제가 했고요.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서 안 그래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려니 혼자 살 때와는 확실히 규모도 다르고 일할 것도 많아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제 경력 같은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동안 따뜻한 가족이 그리웠었는지 시아버지가 있고 신우가 있고 남편하고 그렇게 넷이 복닥거리고 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행복했고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너무나도 짧기만 했어요. 남편과 3년을 그렇게 살며 앞으로 더 행복할 일들만 남았다고 믿었건만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3개월 정도 투병 생활을 하고는 허망하게 떠나버렸어요. 엄마는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일찍 헤어졌고 아빠도 보내드려 봤으니 이런 이별이 힘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언제나 힘들었어요. 실은 남편을 떠나보낸 게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롭더라고요. 그때 저는 겨우 33이었고 신우는 막 대학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우리 아이는 2살밖에 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를 나이였고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 우리 경민이가 너무 빨리 가버려서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너 아직 앞날도 창창하고 서아도 어리잖니? 그러니 너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네 살 길 찾아서 가라. 너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내 말 들어. 아버님, 저는 아버님하고 아가씨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오빠 가버렸다고 제가 획 떠나면 저 나중에 저 세상 가서 오빠 얼굴 못 봐요. 아버님하고 아가씨가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저 혼자 편하자고 떠나겠어요. 그리고 저 힘들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하고 아가씨 떠나는 게 더 싫고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해볼게요. 오빠가 남겨준 재산도 있고 저 할 수 있는 만큼 잘 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던 시아버지는 그날로 당신이 근무하셨던 기관에 시니어 클럽에 연락을 해서 일주일에 3번 보조 업무를 하기로 하셨어요. 신우이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휴학을 하고 일을 하겠다길래 그거 말리느라 진땀을 뺐네요. 대신에 과외 알바를 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저는 전에 있던 회사 팀장님의 도움으로 어느 케이블 TV에서 프로그램 구성을 맡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열심히 살아서인지 생활은 나름 굴러갔어요. 저는 녹화가 늦게 끝나도 집에 돌아오면
뭐 하나라도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걸 직접 만들어 놓곤 했어요. 신우도 시아버지도 제가 만든 음식을 너무 좋아했고, 특히나 신우는 저를 엄마처럼 의지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지 제 음식에서 엄마 느낌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아니 저는 한 가지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어요. 신우가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는 과외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정말 엄마처럼 용돈도 시아버지 몰래 더 주고, 가끔 밖에서 만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이나 화장품도 사줬네요. 신우는 그런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그건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신우한테 잘하는 걸 눈치채시고 일부러 저한테서 용돈도 안 받으실 정도였거든요. 남편이 갔어도 저희 가족은 모두 서로를 위하며 돈독하게 지냈어요. 딸아이도 건강하게 잘 커갔고, 신우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꽤 큰 회계사무소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게 어엿한 사회인이 된 신우는 이제 저더러 더 이상 일하지 말라며 기어이 저를 집에 들어 앉히더니 가장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가 4년 정도 일만 하자 저와 시아버지는 슬슬 신우가 결혼 생각이 없는 건가 걱정이 됐어요. 남자친구 사귀는 기미도 없었고 누구를 따로 소개하지도 않았었거든요. 대학 때까지는 그래도 좀 만나는 남자가 2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저와 시아버지가 신우 선이라도 보게 해야겠다며 걱정하던 즈음에 저는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됐어요. 바로 어릴 때 헤어졌던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였는데요.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오랫동안 살던 엄마는 노년이 되어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 요지의 건물들을 사고는 그 다음에 한 일이 저를 찾는 거였다더군요.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저를 데려갈 수도 없었고 아빠와도 사이가 나빠져 헤어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쩐지 제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엄마와 만나고 싶지 않았고 괜히 심술 부리고 싶었죠. 그런 저와 저희 엄마 사이를 연결해 준 건 다름 아닌 신우였어요. 언니도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다 알잖아요. 언니 섭섭함도 이해하는데 어머니 그동안 언니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언니가 풀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엄마한테도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신우가 고마워서라도 엄마를 만나야겠다 마음먹었고 대신에 신우한테 약속을 받아냈죠. 알았죠, 아가씨? 좋은 사람 생기면 꼭 결혼할 마음 갖기에요. 강요는 안 할게요.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생기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와 아가씨는 약속을 했고 저도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와는 오랜 세월 회포도 풀었고 이제는 가끔씩 만나기로 했어요. 당시 저는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동네 친한 아줌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했어요. 집에서 다들 말렸지만 뭐라도 해야지. 몸이 근질거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쓸 용돈도 쏠쏠하게 벌고 재미있게 일을 했죠. 그리고 몇 달쯤 지났는데 갑자기 신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남자를 데려온다는 거였어요. 저를 비롯해서 식구들이 전부 말 그대로 뛸 듯이 기뻐하며 남자를 맞이했어요. 알고 보니 남자는 신우의
고등학교 10년 선배인데 대학 때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봤을 때부터 반했었대요. 신우가 받아주지 않아서 실망이 컸었는데 얼마 전 우연히 신우를 다시 만나서 엄청 들이댔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이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된 사람이었어요. 제가 원래 소연이를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한 번도 안 받아줬는데 이렇게 커서 다시 만난 걸 보니 이건 뭐 빼박이다 싶더라고요. 넘어올 때까지 찍어보자 했죠. 어째 말하는 게 저렴하고 사람이 가벼워 보였지만 신우가 좋다는 사람이니 저희 가족도 다 반가워했어요. 나중에 신우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계속 나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다시 나한테 이렇게 해줄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이게 맞나 모르겠지만요. 그때 신우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신우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저희 집 근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신우가 그러자고 했다는데 남자는 처음에는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3년만 여기서 살고 이사가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갑자기 저희와 떨어지는 게 영 마음이 안 좋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나갔던 식당이 문을 닫고 대신 뷔페 사업을 한다며 저더러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 시아버지가 해보고 싶으면 마음껏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사엄마 하고는 싶은데 혹시 실패할까봐 걱정인 것 같다. 그런 염려 마라. 우리 먹고 살 걱정 있는 거 아니잖냐. 그 정도 실패해도 메꿀 수 있으니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봐. 사람이 자기 일 하는데 나이가 어딨냐. 오히려 네 나이면 한참 뭐 해볼 때 아니겠어. 저는 시아버지 응원에 의지해서 출장 뷔페 일을 하게 됐어요. 친정 엄마도 열심히 해보라며 좋게 봐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바빠져서 신우와 신우 남편을 챙기기 힘들었네요. 신우 남편과도 제대로 얼굴 볼 일이 없었고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나서 어느 사무실 개업식에 출장 뷔페를 가게 됐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지휘하는 역할이라 직원들과 함께 나가서 이것저것 챙겼어요. 그런데 제가 간 그 건물에 신우 남편이 페이닥터로 있는 병원이 있었던 거였어요. 하필 신우 남편은 제가 뷔페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양손에 들고 버리는 장면을 봤는데요. 그때 신우 남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를 경멸하듯 바라보다가 제가 아는 척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쌩 돌아서 가버렸던 그 모습을요. 그 후 신우 남편은 다른 가족들 없는 데에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코웃음을 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루는 저를 자기 병원 앞까지 부르더라고요. 뷔페 예약 때문에 음식 가격 맞추느라 바쁜 와중에도 저랑 자매나 다름없는 신우의 남편이 부르니 불이 나게 갔죠. 그랬더니 저한테 쪽지 하나를 주면서 건방진 말투로 이러는 거였어요. 거기 적힌 것 좀 만들어서 오늘 밤까지 저희 집에 갖다 주세요. 반찬이네요. 불고기, 물김치, 김치볶음에 초밥도 있네요. 아줌마,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내가 소연이 때문에 그 동네 살기는 하는데 솔직히 나는 우리 집 가까운 데서
우리 엄마 밥 얻어먹으며 살고 싶었거든요. 하도 소연이가 자기네 집 근처에 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기로 했는데, 그러면 내가 처가 가까운 데 사는 보람은 느끼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다 오늘 밤까지 부탁해요. 내가 밤 9시에 들어가니까 그때 초밥 먹을 수 있게 그 전에 해다 놓으세요. 거의 명령조로 말을 하고는 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건물로 쑥 들어가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걸 시작으로 신우 남편은 저를 이리저리 부려먹었어요. 드라이클리닝 할 옷을 저더러 세탁소에 맡기라고 하거나, 신우가 출장 갈 때에는 자기도 골프 치러 간다면서 집 청소를 맡길 때도 있었어요. 저한테 대하는 태도는 아주 불량했지만 신우한테만 잘한다면 괜찮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다 줬죠.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반찬을 간 걸로 굉장히 면박을 주더라고요. 신우가 일 때문에 대기업 파견 나가 있을 때라 집에 못 들어오던 때였는데, 그때 정말 저한테 시건방을 떨었어요. 이봐요 아줌마, 내가 멸치볶음에 아몬드 아끼지 말고 넣으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 뭐야? 갈비찜이 왜 이렇게 질겨? 그리고 저번에 내가 맡기라고 했던 니트 세탁소에 안 맡겼던데 뭐 벌써 치매 와요? 왜 사람 말을 띄엄띄엄 듣지? 서방님, 나도 말했는데 니트 그건 세탁소에 안 맡겨도 되는 거니까 쉬는 날 집에서 살살 빨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갈비찜이 이것도 질기다고 하면 안 되죠. 뼈가 쏙쏙 빠지는데 이걸 질기다고 하는 건 억지예요. 멸치볶음도 그래요. 나는 아몬드 많이 넣는다고 넣은 거고, 모든 음식에는 조합이라는 게 있는 건데 무조건 한 가지만 많이 넣으면 균형을 해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트집 부리지 마요. 참네, 웃기고 있네. 허드렛 일 하는 주제에 무슨 균형이니 조합이니 아는 척은. 그리고 빨래, 내가 왜 빨래를 하나? 정 세탁소 갖다 주기 싫으면 아줌마가 해요. 왜 세탁소 가고 아몬드 팍팍 넣고 갈비찜 부드럽게 하려면 돈 더 들어가니까 못하나? 하긴 뭐 고급진 걸 해봤어야 알지. 말 좀 조심하지 그래. 서방님은 나한테 아줌마가 아니고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맞는 거지. 안 그래? 그리고 허드렛 일이라니 내가 무슨 허드렛 일을 한다고 그래? 어쭈? 이제 막 반말하네? 소연이 없다고 본색 드러내나? 나 그쪽이 쓰레기 치우고 음식 만드느라 땀 뻘뻘 흘리는 거 다 봤는데 어디서 아직도 무슨 사업하는 사람 행세하려고 그래? 그리고 나한테 호칭을 놓네? 그럴 거면 그쪽도 나보고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나는 댁 같은 사람한테 서방님이라고 불리는 거 아주 쪽팔리고 싫거든. 지금 말 다 했어요? 뭐? 쪽팔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마침 그때 시아버지가 신우 집에 들어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현관에서 신우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들었나 보더라고요. 이봐 김서방, 자네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나? 아무리 자네가 의사라고 해도 자네보다 집안 윗사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아주머니께서 음식 해다 주시는 걸로 너무 생색내시고 저한테 하도 잔소리를 하셔서요. 제가 바쁘고 고된 거 장인어른도 아시죠? 저는 도저히 시간을 내서 청소나 빨래를 할 수 없는데 저보고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 제가 좀 발끈했네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지만
일단 눈 질끈 감고 참았어요. 시아버지가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차라리 그놈의 본성을 다 폭로하고 하루라도 빨리 신우와의 관계도 청산하게 하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그때 아무 말 없이 나왔는데 나중에 시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 신우한테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그 일로 남편과 크게 싸웠고 저한테 다시는 함부로 하지 말라며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신우 남편은 대면대면 지냈지만 그래도 신우 남편이 신우 있는 데에서는 저한테 공손한 척이라도 하는 걸 보고 그나마 신우를 좋아하긴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몇 달 후 신우 남편이 자기 병원을 개원하게 됐는데요. 신우 남편이 병원을 낸 건물이 바로 친정엄마 건물이었어요. 병원 자리를 알아보던 신우가 저한테 혹시 엄마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제가 엄마를 신우한테 연결해줬거든요. 일이 잘 됐는지 거기에서 개원을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개원 파티를 병원에서 한다며 저한테 출장 뷔페를 부탁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딱 그 시기에 신우는 외국 출장을 가게 돼서 참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개원 파티니까 신우 남편이 저한테 함부로 할 일은 없겠다 하고 별 걱정 안 하며 준비를 했죠. 신우 남편 파티니까 더 신경 써서 음식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마침 시아버지가 허리를 삐끗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결국 저희 집에서는 저만 개원 파티에 참석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죠. 저는 출장 뷔페를 준비하면서 직원들한테도 신우 남편 병원 파티니까 잘 부탁한다고 했고 직원들도 축하한다며 원래 주문했던 것보다 1.5배는 많은 양을 준비해줬어요. 그렇게 개원 파티를 준비해서 1시간 먼저 도착해 직원들하고 함께 열심히 세팅을 했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손 놓고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직접 함께 손에 양념 묻히고 설거지해가며 일하는 스타일이죠. 제가 준비를 다 해놓을 즈음에 엄마가 60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하고 함께 들어오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수님한테 허리수술 받고 나왔는데 마침 네 신우 남편 전공의 때 지도교수였다지 뭐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니? 그래서 오늘 개원 파티 한다는 말에 잠깐 들르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오셨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의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원 별 말씀을요. 저랑은 자주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저랑 자꾸 보고 친해지면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그나저나 따님이 참 곱네요. 어머니 많이 닮았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우 남편도 오고 신우 남편 손님들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본 신우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저를 잠깐 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사람들 눈치를 보며 다짜고짜 저를 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이래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라니? 그쪽이야말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댁이 뭔데 교수님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댁 같은 사람은 저기서 말 섞을 급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분수를 모를 수가 있지? 그리고 누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오늘도 나와요. 대충 차렸으면 눈치 봐서 얼른 빠져야지. 아니 처가에 이런 식당 아줌마가 있다는 거 내 지인들이 알아봐.
내 꼴이 뭐가 되겠어? 아줌마,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지. 당장 가지 못해. 아니, 내가 신우 남편 개원 파티 여는 뷔페 업체 관리자인데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관리자 좋아하시네. 거 허세 좀 부리지 맙시다. 그리고 아무리 관리자여도 저기는 거진 다 의사거나 명망 있는 사람들만 오는 자리라고. 하, 어디서 식모 같은 사람이 우리랑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들어.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말 다 했어? 나 없을 때 우리 언니한테 계속 이런 식이었어? 네, 출장 갔던 신우였어요. 신우는 그래도 남편 개원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남편 병원으로 온 것 같은데 제가 자기 남편한테 심한 소리 듣는 걸 바로 목격한 거였죠. 신우 남편은 신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지더니 어쩔 줄 모르더군요. 아, 저기 그게 말이야. 소연아, 오해야. 오해. 다 오해야. 언니, 이 사람 언니한테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 아빠가 본 게 다가 아닌 거죠? 저는 비겁한 신우 남편의 모습에 더는 감싸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는 표현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신우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아니 아줌마, 그게 뭐예요? 이런다고 뭐 좋을 게 있다고? 내 편 좀 들어주면 어디 덧나요? 신우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는 철썩하고 자기 남편 따귀를 때려버렸어요. 신우 남편은 너무 놀라서 자기 뺨을 잡고 입만 벌리고 있더군요. 내가 진짜 오빠가 주식 투자 잘못해서 돈 다 날리고 선배들한테 미움 사서 페이닥터 잘려도 어떻게 좀 봐주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언니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여기 병원 자리도 정말 다른 데보다 20%는 싸게 월세 깎아주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식구 안 보는 데에서 언니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단 말이지? 당장 이 병원 뺀다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기 소연아,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지금은 나도 너무 당황해서 말이 헛나온 거야. 아줌마, 아니 아주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소연이 좀 말려주세요. 네?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밖이 소란하니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나왔는데 그 중에는 엄마와 교수님도 있었어요. 엄마는 저희를 보고 놀라서 다가오셨어요. 윤주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 엄마, 그냥 좀 그럴 일이 있네. 저와 엄마가 직접 이야기하는 걸 목격한 신우 남편은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이라도 할 것처럼 안색이 창백해지더군요. 신우가 엄마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하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 이 병원짜리 다시 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폐를 끼치게 돼서 어떡하죠? 제가 손해보시는 거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하고는 더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신우 남편이 저질렀던 일과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알려지게 되었고 엄마와 교수님도 한심하다는 듯 신우 남편을 보다가 혀를 찼어요. 교수님은 신우 남편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사장님 봐서 자네 개원식에 참석한 건데 사장님 따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굴어? 그것도 처가 윗사람 아니야. 자네 이런저런 소문 들려도 나 걸러서 드리려고 애썼어. 그런데 이제 보니 자네 정말 못쓰겠군. 자네가 사람이 가볍기는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었건만. 이게 뭔가? 자네, 다시는 나 어디에도 부르지 말게. 나는 자네를 내 제자라고 하고 싶지 않아. 교수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제 처가 윗사람이 이런 하찮은 일을 한다는 게 부끄러워서 그랬을 뿐이지 나쁜 뜻은 없었어요. 그 말에 엄마가 신우 남편 멱살을 확 잡았다가 겨우 참으며 놓으셨어요. 뭐가 어째? 하찮은 일?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런 식으로 사람 차별하나? 의사들은 다 그런가? 그런가요, 교수님? 우리 딸이 하는 뷔페 사업이 하찮아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관리직이면서 이렇게 손수 솔선수범하는데 어떻게 하찮겠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점점 커지자 사람들은 신우 남편에게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냈고 자기들끼리 뭐라 쑥덕거리더라고요. 결국 신우가 사람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돌려보냈어요. 신우 남편은 신우의 눈치를 보며 계속 오해라고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했지만 신우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는 엄마한테 정말 큰 신뢰를 범했다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신우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자기 짐을 전부 빼서 저희 집에 들여놓았어요. 밤이 돼서 집에 온 신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언니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수문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제 불찰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아가씨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저 그 사람하고 그만 살려고요. 돈 가지고 사고치고 같이 일하는 의사들한테 일 잘못했다고 항의 들어와도 저 다 받아주고 살려고 했어요. 솔직히 생각보다 성격도 안 맞아서 힘들었지만 한번 선택한 사람이니 끝까지 잘해보고 싶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렇게 기본도 안 된 사람이라는 거 진작 알아봤어야 했어요. 그래도 아가씨, 헤어지면 이혼이라는 건데 괜찮아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같이 사는 내내 내적 갈등이 심했어요. 저 사람 생각보다 너무 가볍고 게다가 저를 마치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고 예전하고는 달라서 그것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혼 결심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이제야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선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고쳐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죠. 계속 틀린 곳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신우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아버지와도 한참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신우가 이혼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어요. 시아버지도 신우의 결정을 이해한다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위로하셨고요. 신우가 이혼 통보를 한 후에 신우 남편은 저를 회사까지 찾아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아주머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만 자리를 가려주십사 한 건데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도 다 제가 잘못했다고 할게요. 그러니 제발 소연이한테 헤어지지만 말아달라고 해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가만 보니까 나한테 사과 같지 않은 사과하는 것도 우리 아가씨랑 헤어지면 개털될까봐 그러는 거네. 내 말 맞지? 제가 차갑게 반말로 팩폭을 하자 신우 남편은 놀라서 저를 보더군요. 여태까지
저한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을 봐서인지 놀라서 입만 번긋번긋 했어요. 나, 너 진작에 글러먹은 놈인 거 눈치챘는데 그래도 네가 아가씨 좋아서 쫓아다녔다니까. 그럼 아가씨한테 잘해주기는 하겠구나 하고 참은 거였어. 근데 너 그것도 아니었다며. 사고는 사고대로 치고 아가씨 힘들게 하고.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거랑 화해하라고 그런 중재를 하겠니. 정신 차려. 그리고 어디 남의 귀한 아가씨 인생 망치려 들어. 인생 망하려면 너 혼자 망해. 저는 무섭게 말하고는 신우 남편을 사무실에서 쫓아냈어요. 안 나가려고 버티며 잘못했다고 비는 신우 남편을 경비원들이 억지로 끌고 나가야만 했죠. 결국 신우는 자기 이름으로 얻었던 병원 자리를 도로 뺐고 신우 남편은 여기저기 빚만 남고 일자리도 찾지 못해 말 그대로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신우 남편은 교수님한테까지 찍혀서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이혼당하고 월급 의사짜리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지방 어디 소도시에 빚을 얻어 집을 구해 작은 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도 의사인데 굶기야 하겠어요. 어떻게든 빚도 갚고 자기 생활 꾸려나가겠죠. 저는 그딴 인간보다는 그 인간 때문에 이혼하게 된 아가씨가 가여워서 견딜 수 없었는데요. 아가씨는 오히려 그 이후로 사람이 더 밝아지고 일도 더 열심히 해서 전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정말 진국인 동갑내기를 만나 다시 결혼도 하게 됐고 지금은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네요. 저는 시아버지를 몇 년 전에 잘 보내드리고 딸아이와 함께 엄마와 왕래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참, 저희 딸도 대학생이 돼서 자기 진로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네요. 지나고 나니 나쁜 시기는 좋은 마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야 제 자신에게도 좋은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